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제105주년 3.1절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3.1절 기념식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3.1절 기념사를 통해 기미 독립선언서가 우리의 독립이 모두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라며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3.1절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3.1운동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며 무도한 정권이 대한민국에 뿌린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1절, 3.1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많이 다르네요. 3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 숲이면 죽파리의 자작나무 숲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데요. 잠시 후 영양군 산림녹지과 박철우 산림자원개발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05주년 3.1절. 네. 자, 3.1절 얘기 잠시만 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저도 이제 똑똑히 기억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빠졌고요. 네. 매년 하던 건데 빠졌고 네.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을 해서 네. 일본 과거사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네. 자,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네. 뭐 총평 간단히 좀 해주신다면요. 뭐 올해도 사실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행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도 북한 문제를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도문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연결 상태가 교수님 예. 좀 많이 좋지가 예. 않은데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끊고 예.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시사 포커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뭐 민주당의 공천 소식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고요. 오늘 또 공천 발표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뭐 추미애 또 이현주 공천 소식도 좀 알아보겠고요. 조국 신당 얘기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얘기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좀 시간 되는 데까지 그리고 그 날씨 소식 전할 때 왜 파란색 일자 그래픽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 소식도 시간 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말씀하시다가 끊겼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3.1절 기념사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일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얘기한 게 북한 문제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지만 3.1절 기념사잖아요.
네. 다른 기념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3일점 기념사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1절은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정말 싸웠던 그런 기념일 아닙니까? 네.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하고 사실은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일 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3.1절 기념사만큼은 그래도 네.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작년 네. 기념사부터 해서 이제 올해까지 할 말을 좀 안 하는 그런 3.1절이 네.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자, 양당의 이제 공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자, 이제 오늘로 딱 40일 남았는데요, 총선이. 예. 오늘 보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제 경기 하남 갑에 전략 공천됐고요. 단수 공천됐어요. 네.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정에서 3자 경선 치르게 됐는데, 예. 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험지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제 여전사로서 험지에 나가서 활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았는데, 하남 갑을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험지인지 아닌지 이건 얘기가 좀 많네요. 그러니까요. 하남갑이 험진이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는 곳이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하남갑도. 네. 그러니까 신도시가 되고 거기도 이제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양측 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하남갑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벨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간 것 같고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인 경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복당을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분들 입장에 단수 공천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이제 여론적 비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 같고 아마 이현주 전 의원도 본인 입장에서도 단수 공천 받는 것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뚫고 나가는 것이 복당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선택한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분,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지금 성동 갑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다 수도권에 배치가 됐고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면서 세 분이 좀 수도권 선거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방송도 우리 교수님 많이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글쎄요, 박성민 하면 이제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성 청년 정치인이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현욱 후보와 이현욱 후보는 이제 아주 친명계로 또 알려져 있는. 예, 맞습니다. 이 경선도 그렇게 좀 알려져 있죠. 만만치 않은 거 아니냐.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좀 단수 공천 좀 바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있었죠, 사실은. 이현주 전 의원도.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사실 당내에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 이제 친문 그룹들이 좀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단수 공천 줬을 때는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을 한 것 같고 또 하나 그래서 이번 이제 자세한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지역만 국민 경선이에요. 국민 경선이라면 전국적으로 100%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일반 당원 투표는 안 하고. 안 하고요. 예. 예. 물론 당원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구 같은 보통 50 하거든요. 그렇죠. 예. 당원 50, 일반 50에서 100%로 하는데 그 지역만 100% 국민 경선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이 지역만. 아무래도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래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생각은. 무슨 말이냐면 이현주 전 의원에게 좀 유리하다. 왜냐면 대중적 인지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라 하면 꼭 반드시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분 중에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근에 이제 언론 노출도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웠던 모습이 많이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다고 본인은 판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인 경선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사면 경선으로 가니까 본인이 뭐 혜택을 누렸다고 얘기를 안 들을 수 있고 또 국민 50 그다음에 당원 50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그 당원들의 지지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국민 경선하게 되면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부분들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 보시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예.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조금 그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험지에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서울 강남 3구 가면 뭐 좋겠지만 거기 정도가 아니더라도 뭐 용산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뭐 양천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예. 중구성동 예. 이런 데도 상당히 험지인데 민주당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이쪽으로 좀 더 힘든 데로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특히 저는 동작을처럼 지금 현재 거기도 전략 지역이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험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데를 염두에 뒀으면 어쩔까 생각을 했는데 뭐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이 너무 이제 이번에 만약 도전해서 또 떨어지면 본인한테도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율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 물론 이건 사실관계는 제가 뭐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어려운 지역구에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와 또 전 대표도 하셨고 이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나서줬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게 당과 조율이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뭐 당에서 그렇게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싫어하면 또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근데 어딘가에 출마를 요청을 했을 텐데 당 공간위원회와 아마 추미애 전 장관 사이에 이제 어떤 협의 이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계속해서 공천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서른 의원 이미 탈당을 했고 홍영표 의원도 탈당을 이제 뭐 거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사를 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홍영표 의원도 하위 10% 들었다네요. 이거 또 예,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네. 발표를 했고 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제 제거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직 사퇴를 했고 여기다가 또 뭐 박용진, 윤영찬 뭐 계속해서 그렇고 안민석, 기동민, 노웅래 다 컷오프가 됐고 네. 이 공천 파동 이 중에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치명계란 말이에요. 여기도 또 치명계. 오히려 또 저기 피해를 보고 있다 치명으로서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게 어떻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 수가 많잖아요. 다른 정당보다 169석이나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반발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뭐 공천 과정에서는 어쨌든 반발은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 누구는 공천을 탈락하고 뭐 자기가 하위 10% 20% 들어가면 뭐 다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선당우사의 정신이 거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까워요. 다른 것보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그게 뭐 여러 얘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게 여당이니까 자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다가 다른 데 보내줄 수 있다. 또는 뭐 검찰 캐비넷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래도 대부분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현역에 있다가 홍문표 의원 같은 분들도 뭐 자기도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수용하고 대체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이게 선당우사라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민주당은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의원들이 이제 본인이 탈락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반발하고 임종실 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이 다 끝났고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다 된 거라. 예. 근데도 계속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됐습니까? 네, 최고위원까지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임종실장 그 지역구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도 재고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선거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예. 그럼 전현희 이제 후보가 그 선거 운동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뭐 일면 어떤 그 개인의 입장에서 공천이 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뭔가 좀 조금 양보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수용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그렇죠.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이 사람들 비명계가 나가는 것에 대한 뭐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뭐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제지만 조금 더 대승적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부족해서 그것이 이제 좀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리는 모습입니다. 그럼요. 왜 지금 네, 솔직히 맞아요. 친명이 어디 있고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럼요. 지금 거의 100% 다 친문이었잖아요. 지난 선거 때는. 지난번 총선은 다 친문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와서 또 뭐 친명 갈라치기 하고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싫고 그럼요. 지금 이럴 때냐 지금 총선 맞아요.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뭐 200석 어떻게 이렇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왜 일당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네, 맞아요. 지지율이 분위기가. 아주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천 비교적 조용합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무음 공천, 김건희 방탄 공천, 무감동 공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현역 교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 공천을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비례 때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별 변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례 공천이라고 하면 현역들과 비례는 관계가 없잖아요. 현역들이 비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0%인데 무슨 감동을 주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좀 뭐 젊은 사람 위주로 하겠다. 정치 뭐 여성 젊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몇 %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100% 저는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쇄신이 없어요. 쇄신이. 아니 그러면 그렇죠.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분들만 지금 공천이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인물 중에는. 그러니까 현역들이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나가는 거 빼고 현역이 컷오프돼서 들어간 지역을 보세요. 대부분 다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아니면 현역을 그냥 공천을 줬든지. 그러면 뭘 쇄신을 한 거죠 대체? 아니 국민의힘은 국민들은요.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최소 50% 이상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하나도 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또 하고요. 아니면 뭐 이제 나가야 되는 분들은 다른 지역구로 보내가지고 어쨌든 경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충성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볼 때 신선한 인물들이 좀 나와서 정치를 개혁하고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국민의힘의 진영을 꾸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감동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또 국민의힘은 결국 돌려막기식 공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공천 과정에서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또 뉴스 속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저 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 있잖아요. 탈당한. 좀 만나서 또 만찬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입당하실 것 같네요. 국민의힘으로. 아니 김영주 국회 부의장 될 정도면은 그래도 다선 의원이잖아요. 다선 의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 공천 탈락했다고 다른 데도 아니고 무소속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도 아니고 국민의힘으로 또 가나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 모습이 너무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또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있던 지역구에 국민의 후보로 또 나갈 거에 빨간 점퍼를 입고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치적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 순간에 본인이 공천 떨어졌으니까 내가 상대편에 가서 그래도 국회의원 한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뭐 그렇게 한 분이 한 서너 분 되는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도 이미 이제 국민의힘 넘어가셨잖아요.
그런 모습도 국민들한테는 눈살 찌푸리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의원이 지금 대전 그 공천을 받았나 지금 기억이 받았습니다. 유성에 받았습니다. 받았죠. 국민의힘 후보로 받았죠.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선거에서는 또 파란색 입고 이번에 또 빨간색. 이번에 입고. 이제 빨간색 입고. 상대당을 상당히 또 비판했었는데. 예.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또 이런 발언을 해서 어제 또 뉴스데스크에 또 나오던데.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그 날씨 소식 전하는 도중에 그날 또 미세먼지가 1위였어요. 미세먼지 1위면은 아주 좀 이례적인 정말 깨끗한 날씨 아니겠습니까? 보통 뭐 미세먼지 30 이하 정도면 이제 미세먼지 좋음, 뭐 30에서 80 뭐 보통 뭐 이렇게 나가는데 1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몇 킬로미터 앞까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씨. 거기서 이제 커다란 파란색 일자 그래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방심위에 또 제소를 또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또 했는데 어제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일자는 그 숫자가 워낙 상징적이어서 그 미세먼지의 1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제 그 좋음 표시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자를 표시했는데 그렇죠. 미세먼지 이거에 대해서도 파란색. 제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어제 여자 앵커는 또 파란색 의상을 입고 저 또 파란 넥타이를 또 맸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연히 이렇게 입는 거예요. 코디가 맞춰준 대로 입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좀 위축되는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소까지 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근데 저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상캐스터가 또 날씨 만드는 팀이 일부러 민주당 지지하려고 일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아니 그분들이 무슨 민주당 당원입니까? 민주당이 무슨 뭐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날씨까지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미세먼지 1이어서 저렇게 했구나. 또 하늘이 파랗고 또 미세먼지 보통을 표시할 때 파란색이고 파란색 했고 그러고 넘어가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선거와 누가 연관을 시킵니까 그거를. 본인이 연관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요, MBC 매일 그 방송하는 방송 토론 중에 뉴스 외전이라는 게 있어요. 뉴스 외전. 2시에 하는 뉴스 외전 2. 그건 백에 2번이 계속 써 있어요, 2번이. 붉은색.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한 분홍색 비슷한데 어쨌든 붉은 계열의 이자가 크게 아예 백판에 매일 나가요, 매일. 그것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민주당에서 항의할 만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이 논리로 따지면 지금 이 사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논리로 따지면 그것도 그럼 항의하죠. 왜 2번을 하냐고. 그럼 2번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겁니까? 오후 2시 하니까 2번인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거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선거에 개입했다, 누구 어느 정당을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날씨에서 이렇게 청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거를 굳이 1번 민주당 지지를 해서 이렇게 했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려던 사람이 그 숫자 1을 보고 나 그럼 1번 지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을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그 날씨도 좀 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그래픽을 이용해서 좀 잘 이렇게 눈에 익도록 또는 뭐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정치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못하게 하면요. 그럼 못할 게 거의 없어져요. 뭐 색깔 하나 고르는데도 걱정해야 되고요. 숫자 들어가는 또 걱정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는 방송국의 제작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방심위에 제소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송사에 그렇죠. 그래서 위축되게. 정말 이런 건이요.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서 못 다루는데 한두 건이 아니라서 지금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2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0년 산림청 지정 국유림 명품 숲에 선정된 곳이죠. 바로 영양군 숲이면 주파리, 자작나무 숲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양군에서도 관광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영양군 산림녹지과의 박철우 산림자원개발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양군의 자랑이죠. 저도 작년 여름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작나무 숲. 그러세요? 예. 네. 자, 자작나무 숲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하원구의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그 영양 자작나무 숲은요. 네. 국내 최대 자작나무 군락지입니다. 네. 주파리 일원 총 면적 140헥타이고요. 축구장으로 치면 약 200개 정도의 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엄청나죠? 컸습니까? 예. 네네. 예. 그 산림청에서 핀란드 남부에 자작나무 수종을 도입해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조림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이고요. 예. 지금 영양군 최애 관광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내 최고의 산림 힐링 관광의 명소로 자리할 것입니다. 예. 자작나무 숲을 걸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계곡과 함께 걷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색다른 느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봄이면 초록새싹이 갓도다, 새초록 봄을 느낄 수 있고요. 여름이면 계곡에 흐르는 물과 함께 숲의 풍성함을 너무 좋습니다. 네. 또한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단풍과 함께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요. 겨울이면 하얀 눈꽃과 함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 하지만 단연코 최고는 자작나무 숲의 하얀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순백의 깨끗함으로 정화가 되는 듯한 힐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가을의 단풍과 가을. 겨울 왕국. 가을과 겨울이 좋다. 네, 저는 여름에 가봤는데 가을, 겨울에 꼭 잡아서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꼭 와주시죠. 예, 네. 이곳을 이제 일반인에게 개방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네, 맞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자작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요. 예. 이곳 어른들이 30년 전 그 자작나무를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구수님께서 지역 소멸로 인해 이제 영양군 대표 관광 사업을 고심하던 중에 우연히 필연처럼 다가와서 2016년도에 이 자작나무 숲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 산림청에서 2022년 숲길을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16년에 이제 발견했고, 네. 22년에 이제 크게 알려지면서 개방하게 됐다. 예. 자, 개방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셨는데 전체적으로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작나무 숲의 너무나도 이제 하얀 순백의 세상을 보시고는 다들 이제 별천지에 온 듯 연신 우와 하는 감탄을 자아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또한 한번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걷기 좋은 길이다 보니 자주 오고 싶으셔서 네. 그 지인들을 이제 수소문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반응이었고, 저는 딱 하나 좀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팀장님. 네네. 그 왜 주차장이 있잖아요, 밑에 주차장 네, 세워놓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진입로. 네네. 그 한여름에 가서 그런가요, 제가 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땡볕에. 거기 한 안 그래도 저희가 3, 40분은 걸어갔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 맞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올해 치유 누리길이라 해서 예. 마을을 건너지 않고 이제 숲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조성하고 있고요. 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예, 진입로를? 조성하고 예. 예. 또 이제 저희가 전기차를 운영해서 좀 걷기 힘드신 분들은 예. 그 전기차로 이용해서 이제 자작나무 숲까지 이동할 수 있게 전기차로 이제 셔틀을 운행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힘듦을. 예. 그리고 거기 전화가 개통이 안 됐던 것 같던데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화 한 통 되지 않던 자작나무 숲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전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119 소방대원, 경찰, 저희 직원 모두 이제 출동해서 찾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영양군은 이제 남다른 노력을 좀 했고, 그리고 전파관리소, 이동통신 3사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이동통신 기지국 개통식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통신 불편을 저희가 해소했고요. 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양 자작나무 숲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전화 잘 되는군요. 예, 안에서도. 빵빵합니다. 예. 자, 자작나무 숲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올해도 또 여러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힐링센터 조성을 통해서 그 방문자 센터와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영양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홍보 활동도 해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이고, 예. 3월부터는 저희 자작 카페를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오시면 차 한잔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치유 누리길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 누리길과 산촌 활성화 사업으로 숲길 인프라가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예, 특히나 이제 에코촌, 숨쉬는 힐링 스파타운 등으로 이제 머무르며 쉴 수 있는 특별한 숙박 공간을 이제 조성 추진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 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뭐 더 좋아지는 자작나무 숲이 되겠네요. 아까 네. 주차장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 말고 또 새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오셨을 때는 아마 임시 주차장을 보셨던 것 같은데요. 예, 예. 네네. 지금 저희가 150대 이상 될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차장이 그 숲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짓나요? 아, 지금 그건 임시.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자작나무 숲을 이렇게 걷다 보면 또 배가 또 출출해질 것도 같은데,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짜장면이 아닌 자작나무 수액을 이용한 자작면 이란 게 또 개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이거? 예. 저희 영양군 우리 음식 연구회에서 개발하여 이제 작년 맛집 메뉴 개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속보 면사랑에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예.
자작나무 수액으로 이제 반죽해 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자작나무 이제 모양으로 고병을 좀 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레시피 개발을 통해서 그 영양 대표 먹거리로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작면입니다. 예, 혹시 이거 맞습니다. 드셔보셨나요, 팀장님? 예, 먹어봤습니다. 아, 드셔보셨어요? 네네.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맛인가요? 이게 어떤 면인가요? 그 짜장면 같은 면과 예. 그리고 이제 국수면 그리고 스파게티면 각각의 이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와서 드셔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장면으로 만든 예. 이건 이제 짜장면 맛도 있고 네. 뭐 스파게티 맛도 있고 그런 거군요. 이제 여러 가지로. 예, 국수도 만들고 그렇게 그 면 자체가 이제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간 네네. 자작면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양호 죽파리 자작나무 숲을 좀 찾으셔서 힐링의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네. 저희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콘텐츠인 함께 걷고 싶은 순백의 세상, 저희 영양 자작나무 숲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한림 건강 안식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님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오롯이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한 번 더 꼭 가보겠습니다. 네. 자작나무 숲 소식 알아봤습니다. 영양군 박철우 산림자원개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갑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이 또 3.1운동 115주년이지 않겠습니까? 105주년. 우리, 예. 네, 105주년. 예. 인데, 우리 총선 상황과 더불어서 이 3.1운동으로 성립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회죠. 임시의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지금의 우리 국회 그렇죠? 그걸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앞서서 잠깐 그 어제 이제 드디어 총선 선거구 획정이 확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여야 진통이 좀 있었는데요. 합의 끝에 253석이었던 지역구를 한 석 늘리고 이 47석이었던 비례대표 한 석을 줄여서 이 46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결과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례가 좀 늘어나고. 네, 우리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난해 국민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느냐. 이 수기 과정 전에는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70%가 넘었었는데 한 2주 정도 이 전문가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수기하고 난 다음에는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가 한 60% 이상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네. 그랬는데 오히려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고 지역구를 한 석 늘리게 됐는데 이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본인들이 유리한 지역구에서 의석은 줄이지 않고 늘어나는 지역들은 인구가 많아서 늘어나는 지역들 그대로 유지하는 이 방안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소수 정당에서는 이게 꼼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일단은 어제 국회 의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확정이 되지 않았던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도 확정이 됐는데요. 당초 영양, 영화,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의성, 청송, 영덕과 붙이는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가 내놨던 안이 그대로 결정되면서 안동과 예천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진만 그 기존에 군위가 있던 자리 이렇게 맞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 자리를 쏙 들어갔다. 예. 네. 이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지면서 각 당의 공천도 좀 미뤄지게 됐었는데 이 국민의힘이 29일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정을 잡아놨었거든요. 네, 때문에 이게 오늘과 내일 이 선거구 변동이 이뤄진 곳에 추가 공천 신청 공모를 좀 받고 이 월요일이죠. 경선을 치를지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할지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음에 경선 일정을 잡게 되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월 10일을 공천의 마지노선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는 공천 싹 마무리하겠다. 네. 이런 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3월 11일이 이제 D-Day 이제 30일 남겨놓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공천이 확정되는 그런 일정이군요. 예. 자, 이제 임시 의정원 소식 좀 알아보죠.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알고 있어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임시의정원은 언제 생겨난 거죠? 네, 이게 1919년 3.1운동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난 것이 1919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국가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가 존재하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똑같이 존재했던 겁니다. 특히 이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걸 보면 임시정부 출범 이틀 전에 임시의정원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이 있었군요. 예, 네. 이틀 전에.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에서 모여서 이 국호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한다. 여기까지 정해졌고요. 예. 그 다음이죠. 이틀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게 된 겁니다. 예. 네, 이걸 보면 임시정부보다 의회의 역할이 정부보다 의회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되새겨볼 수 있는데 우리 떠올려보면 대한민국 정부 역시 대통령 선출 전에 재헌국회 먼저 성립을 하고 재헌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통령 뽑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출범 전에 임시의정원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의회의 중요성, 우리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같은 해 19년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이 결성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상해 임시정부가 결성이 된 거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삼권 분립이 중요하다. 의회의 중요성. 하지만 현재 정부 여당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임시의정원에서는 어떻게 의원을 뽑았을까? 뭐 당연히 당시에는 직접 선거는 좀 불가능했을 것 같고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네, 이게 1919년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을 결성을 했는데 이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뽑았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고 이 국내에는 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강제 점령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4월 10일 날 29명이 모여서 첫 임시의정원 회의, 국회 본회의가 열린 셈인데 이때 참석했던 29명의 인사는 뭐 국민들이 뽑았다기보다도 이전부터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의회를 열었던 겁니다. 독립운동가들로 구성이 됐다. 처음에는 임시의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모두가 올 수 있었다. 이건 아니고요. 이 출신 지역별로 보면 나름 인구 배분 구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서울이 6명, 경기도 6명, 충청도 4명, 경상도 6명, 이 평안도 4명, 이 전라도 1명, 또 확인되지 않은 사람 2명까지 이렇게 보면 당시 인구 구성상 얼추 좀 그래도 안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의원들은 직접 선거가 아니었지만 이 의장, 부의장 선출은 이 29명이 모여서 선거로 간접 선거로 의장을 뽑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월 25일 날 임시의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이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선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 의원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고 이 자격 요건이 지금보다 좀 까다로웠습니다.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만 23세 이상의 남녀가 돼야 된다. 자격 요건이 지금보다 좀 까다롭죠. 나이 제한이 있었군요. 23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니까 당시에 중등교육 받기가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지역별로 의원을 배정할 건가도 있었는데 인구 30만 명당 1명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0만 명당 1명의 의원이 있었군요. 지금은 우리가 300명이니까 몇 만인가? 한 17만쯤 되나요? 그러니까 17만 명당 1명이잖아요, 지금은. 17만 명당 1명 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교민들도 선거구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제가 국내를 강점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임시의정원도 선거제도를 그 후에 계속 좀 바꿨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선거제도를 계속 좀 바꿔왔는데 1919년에 이후에는 이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교민회에서 직접 뽑아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1925년에 한번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선거에 출마하는 자격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게 조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27년의 헌법을 보면 광복운동자가 단결하여 당이 완성될 때까지 최고 권력은 당에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좌익이나 우익이나 모든 독립운동가가 한 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 개 당에서만 의원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당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한다 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한 13년 지나서 1940년대 들면 처음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 중심의 한국국민당의 일당으로 운영되던 임시의정원을 소위 자익계열이었던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여기도 참여하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명이었던 임시의정원을 46명으로 확대하면서 이 소위 말하면 지금과 같은 국회의 모습이죠. 이 다당제가 실현되는 것이 임시의정원 내에서도 1940년에 최초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기분인데 지금 또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그 근현대사를 전공한다 그랬나요? 네, 그 안동대 사학과에서 근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지금 듣는 듯한. 자,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이. 자, 이런 임시의정원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좀 대입해 본다면요? 네, 선거구 획정되고 나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 양당이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게 임시의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서 이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힘을 합치자 서로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두 의회 안에 들어오자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 유권자들도 지금의 정당들도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